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부인 테오도라가 죽은 후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잠도 안 자고 계속 일을 벌여서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열정적인 황제는 부인의 죽음 이후엔 너무나 큰 상실감에 속세의 일에서 많이 마음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토록 좋아하던 일도 소홀히 할 만큼 종교에 깊이 감화됐다고는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 마지막까지도 충실한 장군 벨리사리우스를 부지런히 괴롭히다 죽었습니다. 황제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후계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이 의심 많은 황제는 38년의 치세 끝에 궁전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유스티누스 2세는 그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로원이 죽은 황제의 권위를 빌려서 그를 지명한 것이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여건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탈리아를 잃었고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군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재위 기간에 이뤘던 성과는 그의 죽음과 함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새 황제는 제왕의 자리를 버틸 만큼의 강단이 없었기에 끊임없는 정신질환에 시달렸고 테오도라의 조카였던 그의 부인 소피아가 유스티누스를 대신하여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유스티누스는 왕관을 내려놓고자 했지만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약하긴 했지만 사리사욕은 없었기에 제국을 위해서 좋은 후계자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황후 소피아도 뜻을 같이하여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 후계자로 근위대장 티베리우스를 추천했습니다. 유스티누스 2세는 티베리우스 2세를 공동 황제로 지명하며 사실상 퇴위했고 4년 후에 죽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2세가 소피아 황후의 총애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미모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소피아 황후는 남편이 죽은 후에 단독으로 황제가 된 티베리우스 2세와 재혼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티베리우스 2세는 자신의 원래 부인과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티베리우스의 부인은 이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의 황후 이름으로 부적절하다고 하여서 아나스타시아로 이름을 개명하기도 합니다. 이노는 신화에서 테바이의 시조인 카드모스와 그의 부인인 하르모니아의 딸 이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조화를 의미하는 단어 하모니의 어원이기도 한 하르모니아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딸입니다. 소피아는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황제를 세우려고 모의했지만 금세 진압당해 버렸습니다. 티베리우스 2세는 소피아가 누리던 많은 특권을 빼앗았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조광지처 이노, 그리고 배신자였던 황후 소피아를 대하는 일화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선량하고 관대한 황제였습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민중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대신들이 바치는 공물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절 거부했으며 쓸데없는 지출은 절대 하지 않는 검약한 황제였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전쟁도 좋아하고 전쟁보다 사치는 더 좋아했던 유스티니아누스와 딱 정반대였죠. 이런 황제가 오래 즉위했다면 동로마 제국에게는 축복이 되었겠지만 티베리우스 2세는 아쉽게도 재위에 오른 지 겨우 4년 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에겐 아들이 없었기에 엄선한 시민 한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그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새로운 황제 마우리키우스는 비잔틴 제국 군대의 고질적인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골몰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의 최고 명장이었던 벨리사리우스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지만 군사학에는 능했던 황제는 금화로 방종함을 달래는 비잔틴의 사치스러운 군대 문화가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황제의 개혁은 당연히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황제의 조각상을 부쉈고
교회를 파괴하며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았고 황제는 성급하게 자신의 개혁안을 폐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오히려 군인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군인들의 반란과 시민들의 외면으로 황제 마우리키우스는 폐위돼 버렸고 5 아들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뒤를 이어 제국의 황제가 된 하급군인 출신 포카스는 무식했고 잔인했습니다.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마음까지 옹졸해서 주변 사람 모두를 질투하고 의심했으니 가까운 사람까지 다 황제를 싫어하게 됐어요. 카르타고 지역인 북부 아프리카의 총독 헤라클리우스는 2년 넘게 황제에게 공납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북아프리카로 밀사를 보내서 헤라클리우스에게 제발 제국의 황제가 되어달라고 청원까지 올리게 됩니다. 헤라클리우스는 황제가 될 열정도 야심도 없었지만 어차피 황제에게 계기던 처지인지라 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는 직접 가지는 않았고 자신의 아들 헤라클리우스 주니어에게 이 위험한 과업을 맡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모든 이들이 이 헤라클리우스를 도왔으니 정변은 너무도 손쉽게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황제 헤라클리우스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에 비잔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후손이 무려 4세대에 걸쳐서 동로마 제국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부터 계속 보아왔듯이 비잔틴은 황위가 세습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헤라클리우스 가문에서 계속 황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즉위했다지만 동로마 제국의 사정은 암울했습니다. 비단길, 실크로드의 서쪽 끝에 있던 동서무역의 거점 시리아를 페르시아에게 빼앗겼고 비잔틴 제국의 시족격인 콘스탄티누스 1세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도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페르시아는 비잔틴 제국의 식량 기지였던 곡창지대 이집트도 빼앗았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빼앗겼다는 것은 지중해 최고의 부자 나라였던 비잔틴 제국에게는 치명타였습니다. 이렇게 힘이 빠져가는 비잔틴 제국을 페르시아가 그냥 넘어가 줄 리도 없죠. 페르시아 군대가 콘스탄티노플 해안에 모습을 드러냈고 얼떨결에 황제가 됐던 신참 황제 헤라클리우스는 이것을 보자마자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는 비잔틴 제국의 금은 보화를 실은 선발대를 먼저 출발시켰어요. 이때 갑자기 헤라클리우스가 로마 황제로서 각성합니다. 선발대로 출발한 배가 난파당하면서 그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황제는 도시에 남았고 리더답게 그가 처해 있는 모든 난국을 전공법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헤라클리우스가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한 성명은 식량 배급의 폐지 선언이었습니다. 곡창지대인 이집트를 빼앗겼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빵과 서커스의 붕괴였음에도 시민들은 별 저항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교회 재산의 몰수에도 착수합니다. 선대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를 탈환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덕분인지 이것조차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 준비를 마친 헤라클리우스는 페르시아 원정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황제가 직접 선봉에 서서 떠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년제국 비잔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